근데 사실 일본은 90년대 이후로 잃어버린 뭐 N1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처럼 따로 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년들도 난민에 가까운 삶을 사는 분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공공시설의 화장실 같은 데서 지내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죠. 은퇴 이후에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 1번이 안녕하세요. 멸종위기 1급 토종문화심리학자 한민입니다. 문화와 사회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관일입니다. 저는 22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조관일TV 유튜버고요. 책 쓰고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은퇴자입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고령화 사회가 된 지가 오래됐고 노인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딱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어떻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일단 이제 일본의 그런 연금 제도랄지 사회 보장 제도 같은 게 우리보다 먼저 노인층을 위해서 시작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삶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연금 액수가 좀 적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돈 나올 때가 있고 아주 그 극빈층, 그러니까 양극화라고 하는 측면은 우리보다 좀 낫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조사가 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올해 뭐 작년부터 초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동기라든지 행동들을 보면은 한국이 좀 더 양극화적인 또는 이제 양극화되는 모습에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는 측면이 있죠. 우리 한국은 일본 따라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잖아요. 예, 역시 우리 한국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 이후에 소득이 적다는 거죠. 소득이 적다는 것. 그러니까 자산 형성을 젊었을 때 많이 했으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어려운 거고 그래서 은퇴자들의 현실에 있어서 소득이 적다는 건데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소득은 현직에 있을 때에 비해서 55%가 감소됩니다. 그런데 지출하는 것은 8%밖에 감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득은 55%가 감소됐는데 지출은 8%밖에 감소되지 않으니까 그 갭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일거리가 사라지다 보면 취미생활이 좀 생활의 주가 되긴 하잖아요. 은퇴 후에 가장 많이들 하는 취미생활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본은 어때요? 네. 이상과 현실이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은퇴하시기 전에 한참 돈 많이 버시고 은퇴하면 뭐 해야 되겠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여행을 부부가 많이 다니고 또는 주말에 친구들하고 어디를 놀러 간다든지 골프를 치신다든지 뭐 이런 그 아름다운 계획을 많이 하시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은퇴 후에 자금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일본 노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평생 노동 개념으로 그래서 뭐 은퇴 후에 이제 직장이 있거나 또는 자영업을 가지신 분들은 평생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 연금이라고 있는 것들이 일본도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연금 액수가 한 58만 엔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생활비보다 한 4만 엔에서 5만 엔 정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충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일본이 워낙에 또 아르바이트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는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노인분들의 그렇게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은 사실 그렇게 생각만큼 기대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한국 취미는 또 어떨지 그건 궁금해요. 원래 이 취미 생활이라고 하는 게 노후에는 가지수가 많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개 보면 취미 생활 하면은 하나 내지 두 개만 얘기해요. 제가 이제 강의하다가 물어봅니다. 취미를 어떤 걸 가지고 계세요? 하고 물어보면은 대개 이제 산책, 등산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새롭게 나오는 것이 파크 골프. 그리고 이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여행. 그런데 대개 보면은 취미를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조금 많으면은 두 개, 세 개 이상 들어가면은 손드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후의 대책을 세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취미 생활을 다양하게 해야 된다.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좀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좋은 취미 활동을 딱 하나만 꼽아보자면 어떤 게 제일 좋을 것 같으세요?
두 가지 축이 있어야 되는데요. 노년의 삶은 첫 번째는 체력적인 건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적 건강인데 많은 그 은퇴자분들, 노인분들이 이제 체력은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사회적 삶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못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하고 한국하고 문화가 굉장히 다른 지점인데 한국 노인분들은 그래도 자녀들도 가끔 만나시고 혼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사람 많은 데 나가서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다못해 뭐 탑골공원에 가면은 노인분들 많이 계시고 그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드실수록 사회 관계가 떨어지면서 뇌 인지라든지 심리적 우울감, 고립감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일본 노인분들이 이제 고립이 굉장히 심각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문화를 이제 피상적으로 겉에서 보기에는 이분들이 굉장히 독립적이다. 남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그러고 굉장히 깔끔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노년 건강 쪽으로 가면은 고립되기가 쉽고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누군가가 다가와도 난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거부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또 가족 관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하고 사뭇 다릅니다. 예, 우리는 좀 사실 가족이 지겨울 때가 있잖아요. 지겨울 정도로 막 전화하고 또 부모님들은 참견하시고 자 알아서 할게요 막 이래도 참견하시고 말하는데 일본은 자녀가 독립한 다음에는 거의 뭐 만나는 일도 흔하지 않고 결혼하고 배우자가 사별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거의 이제 혼자 고립되어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또 연결이 되겠지만은 고립사라든지 이런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이제 스스로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죠. 취미 생활을 생각할 때 생각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한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회적 교류가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보람과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취미라면은 각자가 어떤 취미를 갖던 간에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만약에 신체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사회적 교류, 이제 서로들 어울려 살 수 있으면서 동시에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취미라면은 봉사활동을 꼽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교회 같은 데 나가서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또 거기서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좋고 그래서 봉사활동이 굉장히 좋습니다. 등산도 좋기는 좋은데 보람을 느끼기는 좀 그거 하거든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노후의 취미생활로서는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경제적인 어려움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연봉이 가장 높아지는 나이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은퇴. 네. 그 전에 저는 은퇴를 했고 그리고 뭐 저보다 늦게 은퇴를 하신 경우에도 55세 정도면 은퇴를 하셔야 되니까 정년 연장을 지금 논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근데 또 100세 시대고요. 또 지금 그 청년 세대들의 취업이라든지 경제 상황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냥 쉬었음이라고 얘기하는 청년들의 사상 최고치.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쉬실 동안에 그런 생계라든지 취업 준비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부모님이 해주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러면 부모님의 은퇴 자금, 노후 자금이 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이분들이 그냥 쉬었음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자기네 생활로 돌아갈지라도 부모님 세대의 경우에는 은퇴 자금이 상당히 모자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인 거죠?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뭐 40, 50세까지 뭐 부양을 한다든지 이 부분이 좀 약합니다. 그런 그 관계가 아니죠. 우리하고는 달리. 그래서 우리는 뭐 동양의 비슷한 나라지 않을까? 뭐 유교 영향도 있고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돌봐주는 건 당연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일본의 부모 자녀 관계는 상당히 이제 독립적이죠. 그래서 뭐 대학 다닐 정도까지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뭐 사업 자금 내놔라라든지 뭐 이후에까지 이렇게 손을 벌리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노인들의 그 경제적 이슈는 의료비 그리고 거주비 또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 특히 이제 교통비라든지 거주비 이런 쪽에서 어려움을 좀 많이 느끼시는 거죠. 일본은 의료비가 많이 비싼가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이제 세계적으로 제일 잘 돼 있는 편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종류도 워낙에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기초 보장되는 의료가 있기는 하지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제대로 된 의료를 받으려면은 의료 부담이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근데 문화적으로 그런 우리 한국식의 부모님이 어려우시면은 자녀들이 생활비를 보태드린다든지 아니면 외로울 때 본인이 나가서 모임을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거죠, 일본은. 한국도 일본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다가 뭐 어떤 동영상을 올렸냐면은 은퇴 이후에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 1번이 자식이에요. 왜냐하면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유별나요. 또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기대는 것도 유별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은퇴 이후에 자금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도 못하면서도 계속 투자하다가 나중에 그래도 자식을 잘 성공시키면 도움이 되겠지 하다가 나중에 또 자식은 자기 살 길 바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노후에 제가 3재테크라는 말을 쓰는데 첫 번째 재테크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물 재자 재테크, 두 번째 재테크는 재주 재자 재테크, 자기가 어떤 일거리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세 번째는 존재 재자 재테크, 어떻게 존재할 것이냐 이건데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은 자녀와도 일정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노후의 준비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자식도 파산에 이르기 때문에 조심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고령화 진행 속도가 우리보다 한 30년 정도 빨랐기 때문에 연금 제도라든지 복지 제도 자체도 그 정도 앞서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연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연금보다 이제 직장을 다니신 분들 기준으로 약간 더 수령액이 있고, 근데 사실 일부는 90년대 이후로 잃어버린 뭐 N1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처럼 따로 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잘 없습니다. 저축도 하는데 이율도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거의 그냥 뭐 현금만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연금에만 거의 기대를 하는 거죠. 기대고 있는 거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부는 이제 집을 사면은 집값이 오르는 경우가 없습니다. 뭐 재개발 호재 이런 거는 이제 한국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집을 사면 그날부터 집값은 떨어지는 거다. 감가상각비만 계속 늘어나고 수리비만 들어가고 유지비만 들어가고, 뭐 버블 경제 시대 때 빚내서 막 집 사신 분들은 그 이후로 버는 돈은 다 집값으로 들어가고 노후 자금 준비할 여유도 없이 사신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제 이게 한국 문화이자 한국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한국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떤 도전을 합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은 뭐 갭 투자라고 빚내 가지고 투자하고, 저기 호재다 그러면은 막 돈 끌어가지고 이제 몰빵을 해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데, 일부는 이제 경제 침체 시기도 상당히 길고 또 문화 자체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연금과 어떤 기본적인 복지에만 기대는 측면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일본에서 보도되고 있는 이런 노인 빈곤이라든지 뭐 중년의 불안 같은 게 이제 이런 배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제 일본하고 국민성이랄까 문화가 좀 다르죠. 우리는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한국 사람들은 이제 도전한다는데 그걸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한탕주의가 있는 거죠. 부동산 비중이 너무 큰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빚내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또는 코인이라든가 주식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노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질문을 했더니 97%가 매우 중요하다.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대비는 어느 정도 했느냐 했더니 약 15%밖에는 대비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10명 중에 9명 정도 되는데 실제 준비하는 사람은 1명 내지 2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돼가지고 지금 은퇴 자산의 57.6%가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도 보면은요, 서울에 집은 번듯한 걸 가지고 있는데 현금이 부족해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 팔아서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서울을 떠날 생각을 또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거 환경에 대해서 이게 정착 민족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을 함부로 바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서울을 못 떠나고 그냥 그걸 움켜쥐고 현금이 없다 보니까 전전긍긍하면서도 그냥 서울에 생활하고 이 부동산 가격이 뛸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은 있으면서 노후가 빈곤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데 뭐 편의점 같은 데만 봐도 이렇게 머리 하얀 노인분들이 하시는 거를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또 많이 하시는 게 이제 경비. 한국도 은퇴자분들이 이제 경비 남자분들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시는 경우가 많고, 택배
물류 이제 이쪽 너무 무거운 상하차 이런 건 아니더라도 운전하고 가볍게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일본에서 조금 화제가 된 게 리조바라는 리조트 바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인기는 있는데 TO가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종류냐면 리조트 같은 데서 일하시면서 가이드 같은 것도 하고 뭐 호텔 내부에서 이렇게 이제 관광객들을 도와드리면서 파트타임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타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본인은 여행도 하시고 거기서 같이 리조바 하시는 분들하고 만남, 뭐 사교적인 만남도 가지시고 그래서 이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 리조바가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일본이 그랬다면은 또 여기도 따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정년이 52세부터 55세 사이거든요. 일본은 65세 전후고 그러다 보니까 정년이 너무 빠르단 말이에요. 빠른 게 이게 문제예요. 준비 없이 나왔는데 사무직에 있던 사람들 또는 회사에서 중역을 했다던가 뭐 부장급 이상, 팀장 이상 또는 임원을 했다던가 하면 요즘에 가장 뜨고 있는 직업이 강사예요. 왜냐하면 가장 쉽게 창업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혼자서 1인 기업으로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자본이 전혀 필요 없잖아요. 입만 이렇게 살아있으면 되고 자기의 경험이 있으면 다양하면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강사 시장에 강사들이 엄청 쏟아져 나와가지고 기존의 강사들이 전전긍긍하면서 결국은 시장 자체가 폭삭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케이스인데요. 중년에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가시는 쪽이 또 과거에 보험 업계가 있었죠. 보험이 이제 개인 보험하고 기업 보험이 있는데 개인 보험은 주로 이제 여성분들, 중년 여성들이 많이 하시지만 기업 보험, 기업에서 들어야 되는 이제 필수 보험들은 은퇴자 남성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까지 그 쌓아왔던 인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많이 하시는데 거기도 그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노후 난민은 노후에 정착하지 못하고 안정적으로 살지 못하고 난민처럼 계속 거주지며 직장이며 떠돌아다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노후 난민이라고 일본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의 경제가 과거부터 뭐 잃어버린 20년에서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점을 2010년대에서 20년대 그 사이를 기점으로 실질 구매력 지수라든지 뭐 직장인 평균 임금 같은 게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의 그런 이제 연금 액수라든지 이쪽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고용도 그때부터 많이 이제 불안정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노년들도 난민에 가까운 삶을 사는 분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런 현상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현상을 일으킨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인들의 관계나 가족에 대한 생각 그런 거죠. 한국 문화는 뭐 부모님한테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의존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효라는 인식도 없지 않거든요. 아주 강하게 있고 또 내가 어렵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시면 같이 와서 삽시다라든지 아니면 노인분들이 지방 같은 데는 사시는 마을 이렇게 이제 굉장히 고령화가 많이 돼 있는데 본인들끼리 밥도 드시고 어디 놀러도 가시고 이렇게 교류를 하시면서 사시는 경우가 한국은 그래도 있는데 일본은 이제 그런 경우에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을 케어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면은 일본 분들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자식도 가족도 친구도 뭐 동네를 살던 데를 떠나서 난민처럼 진짜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 사는지 아무도 모르게 살다가 이제 고립사 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로움이 이제 일본 노년들의 제일 좀 이슈죠, 키워드죠. 아니 또 보니까 생활고 때문에 이제 일부러 교도소를 가기도 한다. 이제 일본에서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딱히 본인이 직장을 다니지 않았던 분들은 기본 연금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거비, 뭐 교통비 등 이런 게 힘드시기 때문에 교도소에 가면은 뭐 숙식 제공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선택을 하시는 케이스가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특히 이제 여성분들 위주로. 한국은 아직 그 정도는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우리 한국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일본은 그래도 사회 안전망이 어느 정도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회 안전망이 그보다 훨씬 못하단 말이에요. 못한데 초고령 사회가 돼가지고 노인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난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녀들도 지금 부모를 갖다가 부양할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한국도 뭐 거의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제 흔히 우리가 고독사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고립사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긴 한데요. 고립사는 특히 이제 고립된 상태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한참 나중에 발견되는 이런 케이스를 고립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도 뭐 여러 정의에 따라서 통계들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노인분들, 65세 노인들이 고립돼서 사시다가 돌아가신 지 나중에 발견되는 그거를 좀 특히 좀 고립사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뒤에 발견됐다면 대충 그래도 뭐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인가요? 두어 달 이후? 네. 그래서 이제 사망하신 후에 뭐 냄새가 난다, 악취가 난다, 뭐 문 밖으로 뭐가 날아다닌다, 뭐 이제 고지서 같은 게 많이 쌓인다, 이런 걸 가지고 발견이 되는 거죠. 이미 연락이 다 끊겼고 또 뭐 가족이나 자식들이 있어도 연락이 닿지 않고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본 특유의 이런 고립적인 노인 분위기 때문에 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누구든지 나중에 죽을 때는 고독사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부부가 살다가도 한 사람이 또 먼저 가고 혼자 남아가지고 고독사를 한다. 그런데 고독사를 뛰어넘어서 이제 고립사가 되는 경우가 요즘 신문에도 종종 나잖아요. 우리나라도 돌아가신 지 상당히 지난 다음에 발견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후에 있어서의 고독사에서 고립사로 넘어가는 그런 일은 앞으로 빈번하게 나타날 거로 봅니다. 빈곤함이 조금 더 높을수록 고립사의 비율도 조금 높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들의 생활이 어떤지가 좀 궁금해요. 월세 이제 우리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 2, 3엔 정도 되는 이제 단칸 방에서 또는 저가 월세방, 뭐 달방 이런 데서 어렵게 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도 뭐 그런 촌 같은 곳이 있는데 화장실 공동 사용하고 문 다닥다닥 있고 이제 그런 60, 70년대 우리 인구 밀집 지역에 가끔 있었던, 지금도 뭐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런 환경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식사 같은 것도 제대로 못 하시고 냉난방 잘 안 되고 그런 경우입니다. 그 가끔 이제 일본식 캡슐 호텔이라고 하는데 잠만 자고 나오는 되게 싼 곳에서 기거를 하시거나 또는 뭐 노숙자처럼 공공시설의 화장실 같은 데서 지내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죠. 한국인의 노후 준비가 일본보다 잘 된 부분은 쉽게 찾기는 어렵습니다. 일본은 연금 구조도 이중으로 돼 있어요. 이중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이 있다고 하지만 삼층 구조라고 하지만 연금의 종류가 그렇다는 것이지 우리는 국민연금 한 층 구조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일본보다 확실히 사회적인 안전망이 뒤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후 준비가 일본보다 잘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일본 사람들은 저축 문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투자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 문화가. 그래가지고 노후 대비해가지고 열심히들 지금 노후 준비하느라고 많이들 하고 이 방송도 그래서 보실 텐데 우리가 일본보다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것을 찾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저는 이 단점이 장점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은 현실적으로 투자를 할 데도 없고 저축 문화가 있긴 하지만 이 이율이 형편없기 때문에 이제 큰 의미가 이제 없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좀 그 안정적이긴 하지만 가능성은 상당히 닫혀 있는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지금 현재 제도라든지 당장 지금 뭐 확보할 수 있는 돈 같은 경우는 일본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 적극적인 투자랄지 뭐 창업이랄지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하고 있구나. 이 점은 확실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관계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일본에 비해서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요. 안 좋게 말하면 참견이고 오지랖이고 하지만 그래서 고립돼 있는 분들도 뭐 정말 이제 사회 소외계층에서 고립돼서 불행하게 되시는 분들도 없진 않지만 봉사를 간다든지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은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공무원들이 방문을 한다든가 이런 게 우리보다는 잘 구축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민간 차원에서 봉사활동이라든지 교회나 학교나 이런 데서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찾아가면은 그분들은 나 혼자서 할 수 있어요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와 한 다음에 뭐 있는 거라도 하나씩 주시고 그렇게 좀 나누고 먼저 다가가는 문화가 일본에 비해서 장점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덧붙여가지고 이제 우리의 장점이 또 하나 있다면 뭐냐면은 디지털 친화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지금 60대의 97% 정도 됩니다. 근데 일본은 60대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70%밖에 안 돼요. 그냥 우리가 확실히 디지털 친화적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계속 얻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SNS를 통해 가지고 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배 고픈 거는 참아도 배 아픈 거 못 참는다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시샘하는 성향이 때로는 노후를 갖다가 경쟁적으로 하게 되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단점이 강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또 제도적으로 노인분들에 대한 제도는 아닙니다만 한국이 이제 교통비가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또 노년 그 할인이 있잖아요. 일본은 그게 없어요. 젊은 사람 내는 거 다 내고 다니고 기본적으로 교통비가 비싸기 때문에 더 고립이 쉽게 되시는 거예요. 전철을 공짜로 타는 게 일본에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 상당히 그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네. 예. 노인분들이 그 무료 전철 이용해서 택배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한국에서는. 노후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뭐 얼마의 돈이 있어야 된다 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노후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노년을 보낼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직업이랄지 관계랄지 이런 거를 구축하시면서 너무 조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으면 늦었다는 말이 있어요. 늦은 건 늦은 거예요. 그런데 퇴직해가지고 노후를 준비하려고 하면 이미 때는 늦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골든타임이 노후 준비의 골든타임이 50대라는 겁니다. 그 50대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 노후 준비에 관한 강의를 해보면은 왜 이런 교육을 이제 시켰습니까? 이런 불만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런 강의를 진작 좀 들었으면 준비를 했을 텐데 이미 늦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무쪼록 40대, 50대 라이프워크를 꼭 가지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라이프워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평생에 걸쳐서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일거리, 그 라이프워크를 갖게 됨으로써 그것이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 또는 돈벌이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라이프워크를 갖게 됨으로써 노후에 은퇴한 이후에도 그 라이프워크로 현금 흐름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내라 이런 얘기죠. 저 같은 경우 지금까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책을 쓴 것이 30살 때 썼어요. 30살 때 첫 책을 써가지고 그때부터 원래 일기도 안 써본 사람인데 노심초사해가지고 9년 만에 책을 한 권을 썼는데 그것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책 쓰는데 재미 붙여서 책을 계속 썼단 말이에요. 쓰다 보니까 65권이니까 1년에 한 2권씩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라이프워크가 돼가지고 나중에 퇴직한 다음에도 직업이 되고 창업이 되고 노후 대책이 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전부 다 또 책 쓰러 나서를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 예를 들어서 취미 생활을 무엇을 가지고 라이프워크를 삼을 것인지 그리고 그 라이프워크가 이왕이면은 노후가 돼서도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젊은 날에 만들어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60대 되신 분들도 그러면 나는 40대에 골든타임을 놓쳤으니까 이젠 끝났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열심히 찾으세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취직시험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마찬가지로 이막도 하나의 취직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책을 보시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이런 방송도 보시고 이래가지고 자기의 나름대로의 노후를 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워낙에 급격한 변화를 이루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지금 이제 현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도 이제 준비 안 된 분들도 많고 저도 이제 50대입니다만은 아직 멀었고 정말 초조하고 한데 그래도 이제 한국 문화와 한국인들이 가진 강점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플러스 제가 하는데 나는 왜 못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인프라 의료보험이랄지 교통이랄지 인터넷이랄지 이런 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신다면은 그래도 나아지는 미래가 기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고요, 저도. 오늘 얻으신 바가 있으셨다면 앞으로도 좋은 영상, 좋은 내용 기대하시면서 조택 구할 부탁드리겠습니다.